안녕하십니까? 오늘 챗 GPT에게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 개념을 한번 이제 물어보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할게요. 네, 챗 GPT에게 유엔에서 정의하는 고령화 사회, 또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아빠 독학하고 있거든, 지금. 여러분 이제 요거 많이 봐서 그래요. 유엔의 노인 연령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유엔의 기준에 따라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로 구분을 하면서,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이 7% 이상일 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고 이 고령 사회는 14% 이상일 때, 또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일 때,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오잖아요. 워낙에 이제 우리가 요 정의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는 고령화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준은 맞는데요. 뭐 이게 진짜 국제연합에서 나온 기준이냐, 국제연합이 유엔이 제시하는 기준이냐,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죠. 어, 왜냐하면 사실 저출산 고령화는 어 이제 일종의 이제 북반구 국가들, 선진 국가들, 경제적으로 좀 살게 된 국가들의 문제지 이 전세적인 현상은 사실 아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이제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가느냐라는 데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기준, 이런 식의 해석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져보는 게. 근데 이제 챗 GPT 같은 경우에 뭐 똑같이 뭐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유엔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해가지고 뭐 잘 알려졌다시피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뭐 간단히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7% 고령화, 뭐 14% 고령 사회, 20% 초고령 사회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이 속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 고령 사회로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아주 깔끔한 대답 같은데 이제 맞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문제도 이것도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데 제가 이제 저한테 뭐 설명문 형태로 정리해 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근사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줘 이렇게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7% 14%인데 왜 21%가 아니라 20%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거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유엔 어떤 문서에 그런 이야기가 되냐, 출처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유엔 디파트먼트, 뭐, 유엔 인구국이 발간한 월드 파퓰레이션 에이징 2023, 여기에 고령화 인구와 관련된 공식 자료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검색하고 쳐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2024, 뭐, 2025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요. 뭐 에이징 소사이어티, 뭐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이런 그 개념을 찾아보기가 사실 어려워요. 찾아보면 검색을 치시고 UN 월드 퍼퓰레이션 프로스펙트 아니면 UN 뭐 에이징 뭐 치면 어쨌든 나오는데 찾아봤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서 여기서 살짝 빠져나가려 이제 이렇게 챗GPT가 설명을 해놓고서 살짝 빠져나가는 이제 구멍을 만들어 놓는데 예, 이제 제가 물어본 게 이제 좀 심상치 않았던 모양이죠. 출처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관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유엔 문서 뭐 표준 모든 지역에 적용된 표준 정의는 아니고 뭐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뭐 에이징 뭐 14% 에이즈드 사회 이런 식으로 기술되어 있으면 본다 그러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못 찾겠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출처를 제시를 했는데 이 출처에서도
이제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유엔에서 인용한 보고 공식 자료입니다. 뭐 관례가 존재합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필요하시면 한국 정부 통계청 또는 이제 뭐 일본의 초고령화 사회 기준 뭐 이제 어떻게 쓰는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할까요?라고 물어봐서 제가 그 나름대로 정리한 자료가 있었는데 유엔의 노인 연령 기준이 있는데요. 65세 이상은 노인 연령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그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 그 한창 전쟁이 이제 한창일 때 그 식량 배급받기 위해서 쭉 늘어서 있는 사람들 이제 사진인데 여기 보면은 나이 든 사람들 거의 안 보여요. 다 애들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아직 경제 발전이 덜 된 소위 말해서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60세를 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데 유엔에서 인류적으로 65세 이상 무슨 뭐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렇게 나누고 접근을 한다?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챗GPT가 제시한 이런 국제연합 세계 고령화 보고서, 월드 포퓰레이션 에이징 리포트나 뭐 세계 보건기구 이런 데 보면은요, 사실은 60세 기준으로 분석해 놓은 것도 많이 있어요. 왜? 이런 나라들에서는 50만 넘어도 노인 취급을 원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요 밀러 앤 라이라고 쓴 요 New Measures of Aging 해가지고 나온 이 UN Asia Pacific Workshops on Measuring Population Aging and Assessing its Economic and Fiscal Consequences 이런 이제 발표문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분야 전공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가 나와요. 독일은 비스마르크 연금 처음 나왔을 때는 1889년 그때쯤 어, 연금 수급 연령이 70세였거든요. 그랬다가 65세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노인 기준이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다르다. 60세 이상을 내지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 주별로 따로 있고 미국 사회보장 규정에는 65세인데 차츰차츰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결정적인 거. UN 퍼블리케이션은 No Standard for It. 60세에서 시작하지만은 뭐 65세까지. 그러니까 딱 기준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어떤 이제 이런 연령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노화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챗 GPT한테 주면서 어, 이거 내가 만든 자료인데 어떻게 맞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더니 살짝 이제 눈치를 채더니 이제 슬라이드 내용 내가 이제 말한 이제 PPT 내용을 쭉 정리를 한 다음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아까 유엔 보고서 이야기들 막 나오랬었는데 다양한 연령 지표를 소개하지만 정의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거 자세히 읽어 다양한 연령 지표 소개도 안 해요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은 올드 파퓰레이션 에이징 이런 데 보면은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뭐 맞는 부분 뭐 다른 부분 뭐 틀리는 부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제시한 PPT 내용하고 자기가 이제 한 거하고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분류를 공식적으로 정한 문서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설명한 거죠.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설명했대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 보셨죠? 처음에 유엔에서 이렇게 정의한 것입니다라고 했잖아요. 슬쩍 거짓말을 이제 넘어가요. 거짓말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요. 가면서 어, 이제 제 거를 인용해가지고 제 비위를 맞춰주죠. 제가 정리한 게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내가 자료를 제시하면서 했더니 슬쩍 어, 그러면서 이제 자존심이 있는 모양이죠. 정확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나 덧붙이겠다 하면서 이 일본에서 갑자기 일본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74, 22 유엔 출처가 아니라 일본에서 해가지고 OECD로 가고 그게 한국통계청으로 온 것이다. 이런 정책적 관행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 일단 67%, 14%, 20%가 이미 정책적 관행이 된 건 맞아요. 이게 어디서 검색해 보니까 누군가 이게 정책적 관행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 사실 우리가
그 누구한테 고령화 사회가 뭐다라고 설명을 해주기에는 굉장히 좋잖아요. 사실 이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금방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정책 세우기에도 기준이 될 수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 관행이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정책적 관행이라는 이제 문구가 들어가 있는 문서를 얘가 찾은 거겠죠. 그러니까 살짝 일본 후생성 이야기로 살짝 넘어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내가 그 제시한 그 PPT형이랑도 비슷비슷하다. 근데 일본이 기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일본 후생성에서 처음 만들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출처가 있냐고 그랬더니 된대요. 그러면서 이 이제 뭐 명시적이지 않지만 이렇게 돼 있대요. 일본 측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여러분 여기 주 일본 대사관 어, 들어가서 보면은 뭐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것들을 인용한 이제 그런 게 되겠죠. 나중에 나온 것들을 인용한 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대사관에서 뭘 찾으니까 자신이 생긴 모양이죠. 후생성이 일본 후생성이 이걸 언제 만들었는지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달라고 그랬어요. 해달라고 그랬더니 챗 GPT 중에 길게 생각했죠. 1분 39초 동안. 좀 1분 39초 기다렸는데 또 긴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후생성이 했다는 주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뭐, 1956년 이야기도 나오고, 그,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후생성, 뭐, 이게 처음 만들었다는 언급은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일본 국회 도서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후생성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과를 요약하니까 일본이 만들었다는, 유엔이 만들었다. 그다음에 이걸 만들었다. 그 기준으로 일본 수생성이 처음 만들었다. 다 확인이 되지 않고 상당히 과장된 통설에 가깝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끝이 났는데 뭐 끝은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7%다, 14%다, 24%다. 이게 결국 유엔도 아니었었고 일본 후생성도 아니었었고 어, 뭐 그렇지만 이 이제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뭐 정책적인 어떤 기준으로는 의미가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이걸 검색하면서 보니까 내가 얼마만큼 알고 그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자료 근거를 끝까지 한번 추궁해 보느냐, 추적해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챗 GPT가 그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제 정리는 해주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챗GPT가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그 이제 믿고서 챗GPT가 이렇게 그걸 그대로 인용하는 거.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다. 챗GPT에서 확인을 했으니까 마치 팩트처럼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